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다양한 상황에 사용을 하지만 우리와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의학에 참 잘 맞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이든 기초가 튼튼해야 더 오래,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법이겠죠. 자, 하지만 그 뿌리를 튼튼히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우리 한의학도 그 뿌리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쓴 결과로 오늘날의 한의학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뿌리를 단단하게 해주는 학회와 그리고 협회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의보감을 통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을 모셨는데요. 자, 함께 해주실 오늘의 두 분, 일선에서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 큰 힘을 쏟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어떤 분들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여의보감 오늘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한의학회 백용현 이사님, 대한한의사협회 송호섭 부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한의학계와 관련해서 다양한 협회 그리고 학회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짧게 앞서 살펴본 두 분의 양력만 살펴봐도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오신 것 같은데 백 이사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원천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네, 제 활동의 원천은 타고난 탄탄한 체력과 한의학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열정입니다. 아, 네. 네네. 100점짜리 답정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많이 100점, 준비했습니다. 100점. 네. 네네. 자, 그렇다면 송호섭 부회장님도 못지않은 이력을 갖고 계신데, 자, 어디서 이런 원천이 나오는 걸까요? 저는 조금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자로서 먼저 출발을 했는데 예. 이 한의사 특히 의사의 길이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공부해도 지금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하기 위해서 학회에서는 나름 학술 연구 활동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그 관심을 가지고 근거 기반 한의학 이런 거 생각을 했었고요. 예. 지금 현재는 협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화를 이끌어내느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도 제가 갖고 있는 소신에 맞게 하고 있는 일이 좀 일관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두 분을 이렇게 모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네. 네, 이 한의학계에서 또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두 분이신데 두 분을 모실 수 있었던 데에는 대한여한의사회 역할이 있었거든요. 혹시 백 이사님, 대한여한의사회와 인연이 있으실까요?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네. 앞으로는 제가 그 기회를 가지고 계속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대한한의학회 국제교류이사인 이승민 이사님께서 추천하셨고 그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한여한의사회가 여한의사와 여한의대생을 위해서 또 전체 한의계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활동하고 계신지를 제가 한의신문이나 또 주변인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여한의대생의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또 성트라우마 관련한 그런 그 치유 관련된 그 전문가 과정에 있어서 저희 한의학회 분과학회인 MNL 학회와 서로 유기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렇게 본다면 저도 대한한의학회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협업을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또 뭐 여러 가지 추기 학술대회에서도 한의사들 특히 여한의사에 포커싱해서 학회를 운영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예를 들면은 뭐 추나 실습 관련한 여한의사 특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산부인과 초음파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한의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한의사들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의계 자체의 그런 영역을 확대하고
또 한의계 전체 발전을 위한 면에서 대한의학의 역할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앞으로 더 큰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송 부회장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으로서 지금 저희 이사회에 있게 되면 같은 보드 멤버로 같이 이사회 참여해서 네. 평상시 좀 그 직은에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임해주시고 맞아요. 특히 오피니언 리더로서 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그런 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활동을 하면서 이끌어내시는 걸 봤고요. 특히 오늘 제가 또 함께 여기서 할 주제가 한의학 세계화이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열의를 갖고 지금 계속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가 부족하지만은 미래에나마 좀 보탬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아, 예. 네, 대한의학한의사회 박소연 회장님도 정말 에너지가 남다르시잖아요. 맞아요. 네, 모두 다 에너지가 남다르신 만큼 앞으로도 의미 있는 협업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한한의학회 이사님으로 지금 백 이사님께서 재직 중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백 이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대한한의학회랑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 뭔가 이름이 같아서 비슷해서 좀 혼동이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한한의학회랑 대한한의사협회 두 기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저희 한의사 회원 중에 일부도 혼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네.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중국 갔다 왔더니 여러 가지 미팅 회의 자료에 대한한의학회임에도 불구하고 대한한의협회로 계속 명기가 되어 있고 네네. 발음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혼동이 많습니다. 혼동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학회와 협회는 한의사 회원의 권위 발전과 또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학술적으로 두 역할을 크게 하기 때문에 그런 네네. 부분이고요. 대한한의사협회의 이니셜은 AKOM이고 대한한의학회는 SKOM입니다. 단 한 글자 A와 S가 다른데 그 차이가 상징하는 측면은 대한한의사협회는 제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의사의 권익 옹호 사업과 여러 가지 의료에 대한 정리 작업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대한한의학회는 보다 더 학술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을 통해서 한의사들의 그런 보장성 강화나 권익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가령 예를 들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학회 중심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요. 대만은 또 협회 중심이고 중국도 다릅니다. 그래서 학회와 협회 간에 이렇게 차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한민국의 협회와 학회는 균등하게 서로 상생하는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고 학회는 협회의 산하기관이긴 하지만은 더불어 상생하는 두 기관이기 때문에 학회와 협회가 앞으로 유기적으로 계속 발전할 건 명약관화합니다. 이를 통해서 한의사의 의권 강화와 한의학의 발전과 또 한의대생의 자존감 회복에 저희 두 조직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네. 자, 한의학계 발전을 위한 이 수레바퀴의 두 바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대한한의학회는 학술과 학회 관련해서 이제 일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여의보감을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을 모셨거든요. 네. 지금 생각이 나는 게 대한침구의학회 그리고 대한한방소아과 학회 같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학회들의 상위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저희 대한한의학회는 좀 전에 소개하신 두 개 학회 외에도 총 45개의 회원학회와 하나의 예비 회원학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아과학회와 친구학회가 가장 뛰어난 학회라고 해서 소개하시진 않았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 사실은 이제 총 46개이긴 하지만은 대한의학회에 비하면은 또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건 200개 가까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자격을 갖춘 회원학회가 더 많이 형성이 되어서 저희 학회가 인준을 많이 해주는 학회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저희는 대한한의학회는 회원학회의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각 학회들이 하는 학술대회 지원금이라든지 학회제에 대한 발간 지원금을 후원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제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자문이 들어올 경우에 학회와 회원학회가 긴밀하게 협조함으로써 결국의 핵심 코어는 한의사와 한의학을 위한 일념 하에 한의학회와 또 분과학회, 회원학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대한한의학회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요즘에 이 한의학 쪽에서 한의학의 표준화 그리고 세계화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한한의학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활동을 혹시 하고 계신 게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희 대한한의학회의 주무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학술, 편지, 뭐 보험 등등이 많지만은 오늘의 주제가 이제 표준화하고 세계화니까 그 두 가지 주제에 포커싱해서 한번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한의학회에서 추진하는 표준화 사업은 대표적으로 한의학 용어 표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 30년간에 걸쳐서 용어를 정해가지고 그 용어에 대한 용어집도 발간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유관학회 45개 회원학회를 전부 다 의견을 받아서 만든 표준 용어 작업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한의과 관련해서 이제 한국 표준 한의 의료 행위에 대한 사업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이 발전하려면 그 용어의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표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또 기타 이제 요즘 이슈가 되는 근거 중심의 EBM 구축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EBM은 뭐예요?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입니다. 근거 중심화. 그래서 한의학도 요즘은 유효성이나 안전성이나 또는 그 비용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굉장히 축적이 되어 있고요. 네네. 그게 각 질환별로 30개가 넘는 그 CPG, 그러니까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이 개발하는 그 근본 뿌리가 바로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도 근거 중심적으로 하게 돼 있고 환자들도 치료받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효능 있고 또 비용 효과적인 치료를 받는구나 해서 한의학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 포인트가 이제 한의학의 세계화 측면에서는 저희가 참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바쁘기도 하지만은 그 보람도 굉장합니다. 국제 학술 교류와 관련해 가지고 이크마트와 관련한 협력 관계. 또 중국의 WFCMS 관련한 협력 관계, 또 우파스 관련한 협력 관계가 있고, 또 한일 간의 연 2회에 걸친 상호 학술 교류 심포지엄, 또 중국과의 한중 학술 대회 이런 매년 이렇게 진행되는 아주 많은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한의학을 세계로 보고하고 또 세계 연구자들과 교류하면서 한의학의 신뢰도를 올려가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이제 표준화가 밑받침이 돼야 하고 또 그리고 한의학적 치료를 확대할 수 있는 원동력이 이제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한의학적 치료가 활발해지려면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는 한의사들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이와 관련된 활동도 하고 계시다고요? 네, 저희 그 한의학회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회원학회 활성화 방안을 통한 한의사들의 임상 역량 강화에 포커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험, 표준, 또 세계화가 같이 곁들여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한의학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삼고 있는 사업은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입니다. 그래서 1년에 4차례에 걸쳐서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에 대해서 각 권역별로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45개 회원학회와 같이 더불어서 강의를 하고 또 학술 활동, 근거 보급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올해는 또 다른 지역에서 강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올해는 5회 그 동안에 그 학술대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잘 보시다시피 저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저희가 이제 한의사들이 요구하는 그런 그 니드를 파악하고 거기에 또 맞추는 또 새로운 학술 근거를 만들어내고 학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사실은 저희가 한의사를 위해서 강의한다고 준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희들 피드백을 받고 학회의 발전과 또 회원학회의 발전 그를 통해서 또 한의학 전체의 발전을 기하기 때문에 쌍방간에 서로 도움되는 학술대회가 아닌가. 그를 통해서 한의사의 임상 역량 강화가 잘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학술대회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획 세미나나 이런 정책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 협회와 같이 연계해서 제도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슈가 그 시의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발빠르게 대응해서 뭐 국회라든지 또 유관 이런 단체에서 기획 세미나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일선에 있는 한의사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열심히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없잖아요. 보상이 없어서 그 차원에서 저희는 그 대한한의학회 학술상을 제정해서 우수 연구자 또 우수 발표자 또
공로자들 해서 상을 매년 한 번씩 시상하고요. 네. 또 젊은 한의사들에 대한 취업업 차원에서 미래 인재상을 제정해서 젊은 한의사나 또 심지어 학생들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 추천을 받아서 상을 매년 이렇게. 근데 미래인재상 같은 경우에는 대한 여한의사회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 한의학회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이름이 좀 다릅니다. 저희는 미래 인재상이고 네네. 거기는 미래 융합 인재상입니다. 융합이 붙어가지고 네네. 저희보다 더 격이 상당히 높은 상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한의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중간에 근데 세계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이 세계 잼버리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됐잖아요. 그때 많은 외국인들이 한의학에 관심을 보였다고 하던데 그래서 궁금합니다. 송 부회장님, 한의학의 어떤 점이 장점으로 작용한 걸까요? 네,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요새는 K자만 붙이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되는 그런 문화적인 네네.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K푸드라든가 K드라마, K무비 이어서 K팝에 이어가지고 사실은 K메디슨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여파에 지금 그 현장에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거기에서 지금 간접 체험한 것들을 내가 직접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네. 이런 욕구들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건 그 전통의학의 한 부분에서 가장 우수성을 가진 그런 그 한국의 전통의학이라고 하면 한의학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네네. 그 WHO 차원에서 보면은 전통의학은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전체 세계 인류에 있어서 보건의료를 향상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에서도 전통의학 수요들이 제법 많이 있고 그런 문화를 좀 접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한의학은 상대적으로 뭔가 더 있을 것 같다. 우수하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문화적인 그 한국을 선호하는 열풍과 함께 한의학을 더 찾아서 체험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자, 아마 달라진 한국의 위상이 이 한의학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자, 그리고 내년에 국내에서 큰 학술 대회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이 이크마트더라고요. 이크마트 국제 학술 대회. 자, 이게 어떤 건지 백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예,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이크마트라고. 저도 처음 들을 때 굉장히 생소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유럽 중심의 또 의사 중심의 침을 쓰는 그러니까 현대의학적인 침수를 적용하는 그 비영리 비교적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그래서 요 이크마트에는 그 회원들이 주로 의사, 의과대학, 또 병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한의사는 그 회원이 아닙니다. 한의학회는.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참 많은 노력을 해서 2019년에 드디어 우리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그 이크마트의 정식 회원으로 저희 학회가 승인을 받았고 네. 그로부터 불과 그 다음해에 내년 2024년도에 한국에서 제주에서 2024년 이크마트를 개최할 수 있게끔 이거는 굉장히 큰 파격적인 그런 혜택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지난 몇 년간 이크마트 행사 때마다 저희가 20명, 30명 되는 대규모 파견단을 가서 발표도 여러 차례 하고 한국에서 한의사가 침을 쓰는 유일한 단체이고 한국의 침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발표도 하고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회원학회로 전격적으로 승인이 되고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체 세계 학술대회를 저희가 주관해서 제주에서 개최할 수 있게끔 한 그런 큰 쾌거가 있었습니다. 네. 동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권위 있는 학술 대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나도 뿌듯한데요. 참 의미 있는 그런 학술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학술 대회를 준비하는 마음가짐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그 이크마트 학술 대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크마트를 저희가 이제 그 내년도에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원래는 침술 단체이기 때문에 침만 생각하지만은 침을 포함한 한의학 전체의 홍보 그리고 국제와의 교류 그리고 한의학과 유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한 그 활성화 또 정부 기관으로부터 우리 한의학 침술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한 그런 그
근거에 대한 제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제도 정책적으로 저희가 받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꺼낼 수 있는 중요한 아주 큰 학술 대회입니다.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 WHO, 또 한국한의학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12개 한의과 대학, 그다음에 유수의 그 연구센터, 연구진, 또 한림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유기적으로 그 세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메인 세션의 제목은 헬스케어의 미래입니다. 네. 미래가 뭐냐면은 바로 침술과 한의학과 그 의학 기술과 ICT 기술과 이런 것들이 융합되는 융합 한의학 침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회에는 저희 한의사뿐만이 아니라 뭐 의학회, 치의학회, 약학회를 포함한 여러 의공학과 또는 그 이공계까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계획으로 있고 네. 전 세계적으로 유럽, 그다음 그 동아시아, 서구를 포함해서 40개국 한 700명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주목부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한의사들만의 행사가 아닌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렇게 큰 국제학술대회도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흔치 않은 계기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을 홍보하고 또 K-메디슨에 대해서 한국을 홍보해서 세계 속에 드러나는 우리 한의학, 또 세계 속에 드러나는 한국, K-컬처, K-팝 더불어서 K-메디슨이 또 한 번 세계를 장악하는 또 하나의 축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네, 근데 이사님 저는 중간에 듣다가 이 융합 한의학 침술이라는 게 굉장히 궁금해졌는데요. 네, 네, 융합 한의학 침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침을 놓는 방법이 조금 다른 걸까요? 요 개념은 이제 사실은 그 얼마 전부터 학문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융합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이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보건과 관련돼 있어서는 의학과 이공학, 의학과 기초학 계속 융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한의학 쪽에서는 사실은 그동안에 그 한의학의 과학화가 미진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의학과 유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산업 분야들이 있습니다. 학문 분야들이. 그 실제 최근에는 저와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이공계 교수님 또 기초과학 교수님들이 오히려 제가 먼저 과거에는 컨택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같이 연구하자고. 그래서 이제 저희 한의학이 그 사실은 그 정밀 의료 관련해 가지고 한의학이 좀 더 이렇게 그 일반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전 세계적으로 용어를 같이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융합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한의학이 좀 더 과학적이면서도 또 이해하기 쉬운 그런 학문으로 접근하는 데서 융합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지금 그 한의 디지털 융합 기술 개발이라는 굉장히 큰 과제가 있습니다. 한 440억 규모의 네. 30개 이상의 과제가 있는데 그 네. 과제는 하나하나의 과제가 한의사와 이공과학 교수팀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AI, 빅데이터, 뭐 디지털 치료제 이런 종합적인 연구인데요. 그게 제가 총괄 운영하는 그 과제를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게 바로 우리 한의학의 진정한 미래가 될 것이고 네. 그 한의학의 다른 분야와 융합하고 융합에는 의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해서 근본적인 거는 국민 보건 향상과 세계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 한의학이 큰 역할을 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마지막으로 백 이사님, 대한한의학회 앞으로의 계획도 너무나 궁금한데요. 대한한의학회 어떤 활동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한의학회 앞으로의 계획의 그 축에는 한의사의 권익 강화와 한의학의 발전과 한의대생의 자존감 향상과 미래의 먹거리 창출입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학회는 협회와 서로 유기적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제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학술 백업을 할 것이고요. 또 국제화를 통해서 세계 속에 뻗어나가는 한의학으로 만들기 위한 또 학술 교육의 모범이 될 것이고 네.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융합 한의학을 함으로써 우리 한의학이 유관 산업과 유관 학계를 이끌어가면서 전체적인 토탈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진정한 K-메디슨으로 발돋움해서 나라에 이바지하고 또 세계에 이바지하는 그런 학회가 되고자 하는 큰 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한한의학회를 비롯해서 한의학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백 이사님께 들어봤는데요. 주요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여의보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자, 이와 관련된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자, 그 한의학의 가치와 우수성이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의학의 역사적인 배경, 발전 과정을 알아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송 부회장님, 이 한의학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발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의학의 의미는 이 땅에서 그 유구한 5,000년 역사를 우리가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선조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허준, 아하, 또 예. 이재마, 동의보감, 뭐 지금 동의수세보원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친밀하게 다가가 있죠. 네. 그런 가운데는 사실은 역병을 비롯한 각종 역경을 우리 한의사들이 극복을 해왔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1900년 그 고종의 연호가 광무라고 하는데요. 광무 4년의 의사규칙이라는 부분에서는 이 땅에 지금 그 당시의 의사는 한의사였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네네. 네. 근데 일본의 그 아픈 그런 역사적인 과거를 통해서 지금 그 의사가 의생이라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의 뭐 수련의 정도가 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렇게 좀 격화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복 이후에 사실은 다시 복권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는 또 불행하게도 지금 광복 이후에 큰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쟁 통해서 1951년에 국민의료법이 제정이 될 당시에 그때 지금 사실 지금 형태의 이원적 일원화 형태로 해서 한의사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고요. 네. 그 의미 자체는 실질적으로 행간을 이해하면 의사로 의생이 다시 복권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지금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보면 이 땅에 한의사가 충분한 지금 서양 과학적인 그런 문물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진화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 네. 그런 부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한의학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의 중요한 법령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의학 육성법이 대표적인 거고요. 네. 그건 지금 이제 두 차례 개정을 겪어서 지금 현 위치에 와 있는데 하나는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것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11년에 있었고 현재는 원래 지역사회도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한의사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최근 6월 30일 날 그 부분들이 다시 재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세계와 관련된 게 6조 2항에 보시게 되면은 한의학 세계와 관련된 그런 항목들이 있고요. 예. 네. 그거는 지금 그 한의학 육성 발전 5개년 계획으로 이어져서 현재 4차 한의학 육성 발전 5개년 계획이 지금 시행 중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의학 세계와 관련돼서는 요 한의학 육성법 말고 네. 지금 의료 해외 진출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12조에 지금 그 명기가 돼 있는 사항인데 현재는 2차 그 종합 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요. 요 두 사항들, 두 법을 기초로 해서 컨트롤 타워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또 한의학진흥원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를 비롯한 그런 활동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그 외연에 있어서 지금 사실은 과기부에 소속돼 있는 저희의 중요한 또 한 부분이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든가 보건산업진흥원 그다음에 코피 이런 지금 형태를 전체가 모여서 한의학 세계화 추진단이라는 것들을 지금 마련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한의학은 동의보감을 시작으로 오랜 시간 발전해 왔다. 저는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너무 자세하게 잘 짚어주셔서 더 잘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한의학이 최근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또 1차 의료로 또 더욱 주목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한의사의 지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역사적으로는 이 땅의 의사였고 현재 국민의료법 이후의 그런 정신도 사실은
의사로서 다시 복권된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실제로 이런 지금 한의사는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1951년에도 지역에서 많은 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류 의학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했지만 현재도 사실 지금 그 한의학 육성법 그 개정에 의해서 지역에서의 활동이 더 지금 기대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는 OECD에 저희 지금 그 의사 통계를 그 발표를 할 때 한의사가 거기에 지금 통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은 지금 현암 관련된 의료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전향적인 논의가 있다 그러면 한의사가 좀 더 1차 의료라든가 소위 그 필수 의료란 정확한 용어는 없지만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의사가 또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다라는 점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의학의 세계화 그리고 한의학의 현재의 미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자, 지금 최근에 이제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보면 결국 빠질 수가 없는 단어가 바로 빅데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한의학은 사실 그동안 아주 유구한 역사를 거쳐서 많은 임상 경험을 토대로 발전해온 학문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 부분에서 큰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어떻게 보시나요? 한의학을 그 경험의학이다. 굉장히 귀납적으로 많은 데이터가 축적된 부분이 장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한편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선조들께서 그 시대에 이런 문명의 이기는 없었지만은 지금 사실은 예견을 뭔가 미래를 예견하는 예지력이 있으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저희는 사실은 한의사 역할, 요구되는 역할 중에 병을 아는 것들은 의사로서 기본적으로 하면서 네. 또 저희는 증을 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거든요. 네. 증이요. 네, 증이라고 하는 거 지금 쉽게 그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귀납적으로 경험적으로 환자를 통해서 이렇게 체득한 많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 이거는 이렇게 그 지금 볼 때 맞춤의학의 차원에서 뭐라고 판단할 수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이 저희가 변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네네. 그 부분에 이제 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정밀의학 관련해서는 정밀의학을 핵심적으로 표현을 해드리면 현재 보다 개인에 더 맞는 약물을 선택을 하고 보다 더 합당한 중재를 선택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인형 맞춤약 또 개인형 또 지금 맞춤 치료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견되는 4차 산업혁명에 네. 있어서 그 시대에 예견되는 상황인데 그걸 미리부터 선조들도 조금 그 예지력을 가지고 미리 좀 그 내용을 포함을 시켜 놓으신 거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의학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더 지금 부합되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의학으로서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네. 그 점이 지금 조금 더 면밀히 강조가 되다 보면 저희가 이제 미병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미병은 병이 미처 오기 전에 잘 예방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의학의 예방의학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 그 가치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한의학은 그런 미병으로서 예방의학으로서의 그런 중요한 가치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정밀 의료라는 것이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맞춤 의학이고 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의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거든요, 백 이사님. 네, 한의학에 어떤 특징이 있어서 이런 정밀 의료와 상통을 하는 것일까요? 네, 제가 이제 한 20여 년 전에 미국 학회나 외국 학회 갔을 때 발표를 듣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핵심 키워드가 사실은 이 정밀 의료였습니다. 네. 프리시즌 메디슨 아니면 테일러드 메디슨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제가 제 개인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제 전 세계의 의료 패러다임이 한의학 쪽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병 위주로 조직 위주로 봤던
병이고 병이 같으면은 치료도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병은 같지만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치료도 달라지고 예후도 달라진다는 그 사실은 한의학에 기반한 그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이제 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을 바꿔주고 환경을 바꿔주는 게 진정한 예방의학이고 또 치료학이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의학이 바로 사람을 치료하고 또 주변 환경을 양생이나 예방 차원에서 환경이나 습관이나 이런 걸 교정해 주는 게 우리 전통 고수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 전통 고수에는 하나하나의 키워드가 요즘 연구 테마가 되기도 하고 또 의학계에서 가령 아침을 꼭 먹어라, 저녁에 빨리 자라는 게 고전에는 아주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요즘 연구로 나오면서 언론에 뜹니다. 네. 아침을 먹는 게 건강하다. 그다음 저녁에 일찍 자는 게 건강하다.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새로운 의학계의 패러다임의 체인지는 우리 한의계의 굉장한 기회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하고 연구하고 또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고 지금은 그 생각이 더 커졌습니다. 예. 자, 한의학이 정밀 의료 그리고 맞춤 의학으로서 발전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세계적으로 우리 한의학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세계화가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자, 현 상황 송 부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그 WHO 차원의 그 전통에 관련된 그 전략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최근 전략은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이 전통의학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물론 그리고 이제 complementary medicine이라 그래서 보완의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의미 자체는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 유효성의 문제. 예. 우리 백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전통의학 특히 한의학이 지금 그 안전성의 측면에서 사실은 부작용을 좀 더 감소를 시켜준다든가 기존 의학에 네. 그다음에 효능을 좀 증강시켜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잘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또 문화적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의 스포츠계나 연예계 그 좋은 소식들이 알려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그 지금 한의학을 접하고 이용하는 그런 이제 일화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일례로 뭐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 상황에서 선수촌에 지금 그 한의사들이 활동을 하면서 운동선수들이 그 지금 부상이나 각종 그 상태 그 몸 컨디션 관리를 할 때 한의학을 이용했다든지 그리고 또 줄리아 로버츠 같은 경우는 안면마비 왔을 때 직접 그 병 질환에 있어서 지금 한의학의 중요한 중재, 뭐 침술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거기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든지 그리고 실제로는 근근히 이제 지금 나오는 보도되는 자료 이렇게 보면은 부항 자국 나오는 선수들이 맞아요. 네네. 또 그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죠. 네, 그런 측면도 있고 심지어는 지금 불임에 좀 과학적으로 지금 그 부분들 침수를 이용해서 그 효과를 봤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많이 알려지게 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 이제 우리가 아까 한의학의 우수성도 얘기했지만 근거 기반 의학으로서 안전성, 유효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한의학으로서의 그런 가치 그런 부분들이 저희 K-메디신 가는 과정에서 그 전체 한국을 알리는 과정에 하나의 중요한 또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 부분들을 실제로 우리 생활 주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 또 연예인 실제로 한의학을 친근하게 그렇게 접하고 이용하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큰 변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한의학이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전통 의학 시장에서 한의학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전통의학의 시장에 있어서 지금 그 부분들 일단은 전통의학 시장이 세계 대체 보완의학 시장
부분들까지 합치면은 뭐 15년 기준으로 해서 한 488억 정도. 그 앞으로 그 부분들은 연 평균 한 15% 정도씩 이렇게 성장해가는 추세다 보니까 예, 예. 2030년 정도에는 사실은 3,800억 이상의 그런 시장 추계가 상으로 굉장히 지금 그 성장할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 시장에 있어서 한의학이 두각을 나타내고 뭔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그 상황에서 지금 그 한의학을 세계화하기 위한 전략 중에 이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지금 그 컨텐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표준화된 컨텐츠를 좀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안전성 요소이 잘 확보된 그런 상황들을 그 우리가 그 입증을 해내고 계계 중재에 있어서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내고 이런 부분들의 사실은 부분들이 많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그 미래 시장에 대비해서 그 충분히 한의학이 미래의 전통의학 시장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최근 세계적으로 천연물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우리 한의학의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한의학을 조금 더 자세히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지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부분들은 제가 아까 법을 지금 언급한 이유는 그 컨트롤 타워를 보건복지부하고 그 한의학진흥원 그리고 유관단체들이 협심을 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건 두 꼭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그 법령에서도 나왔지만은 그 의료 해외 진출 그리고 그 외국인 환자 유치 예, 예. 이런 부분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의료 진출이라고 하는 것들은 의료 인력 또 의료 기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의료 기관 진출은 현재 그 예를 실례를 조금 들어서 해드리는 게 좀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현재 베트남의 그 달랏에 지금 보게 되면 그 한의과대학이 진출을 지금 해서 예. 그 현지에서 지금 사실은 코비드 19 때문에 잠시 중지되긴 했지만 다시 병원을 그 개설을 해서 활동을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연구센터를 개소했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제가 구체적인 뭐 그 명칭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리고 또 네. 한방병원은 지금 중동 지역의 아랍에미리트 지역에서 지금 현재 현지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진출을 하려고 모색 중인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때 이 지금 사실은 그 외국에 있는 의대생 또 거기에 있는 그 의료인 이런 부분들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그분들을 국내에 모셔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걸 인바운드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한 5개 정도의 한의과 대학이 그 참여해서 그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아까 표준에 대한 것들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지금 WHO 콜래보레이팅 센터 역할을 하면서 TC24하고 아이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서 이제 전문 인력 양성하고 표준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한의학 그 세계화 추진단 말씀은 아까 드렸었고요. 그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그런 홍보를 강화하는 부분이라든가 홈페이지를 활성화해서 산업관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진흥원 자체에서 좀 많이 역할을 같이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는데 아마도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K-메디슨, 그러니까 한의학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을 했고 또 이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이제 K-메디슨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개선해야겠다라고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중국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중국에도 그 중의학 육성법이 육성 발전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거와 별도로 그 사실은 중의학국을 따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WHO 차원에서 각국에서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하모나이제이션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이제 의료 체계가 있는데 그 안에서 충분히 그 지금 질 높은 그 전통의학 관련된 의사, 저희는 한의사가 되겠죠. 한의사들이 활동을 하면서 충분한 정부 그리고 제도적인 지원을 받게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더 지금 이런 그 저희가 생각하는 한의학의 세계화 전략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바람이 있다 그러면 네. 이제 지금 그 한의학 그 일단은 관련된 독립법이 있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전체 체계에서 보건의료 그 정책실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그 한의학 정책과 그 이상의 그런 제도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또 이어질 그런 가까운 미래를 기대해 보면서 사실 그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K-메디신을 지금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한의사, 한의학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한의학의 그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그 어떤 미비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급히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요지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의학의 세계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대한한의학회 백용현 이사님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 송호셉 부회장님과 함께 한의학의 발전 과정 그리고 세계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짚어봤는데요. 그 발전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앞으로가 좀 더 기대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